오늘의 책은 언락이라는 책입니다. 책은 교육학계의 퀴리 부인으로 불리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조 볼로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6가지 법칙. 이 책은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6가지의 법칙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고난 재능을 믿지 마라. 첫 번째 원칙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뇌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재능 신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특정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특별한 능력을 타고나야 한다는 선입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종차별적인 사고방식과 맞물리게 되면 더 강한 성향을 띠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타고난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분야일수록 여성과 백인이 아닌 연구자의 수는 그만큼 적었다는 것입니다. 즉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도 않은 이른바 재능이라는 것은 각종 선입견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뇌는 고정되어 있고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단어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인데요.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은 뇌가 외부 환경의 양상이나 질에 따라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특성을 말합니다. 즉 뇌의 유연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뇌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과는 반대된 생각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과학자들 중에 신경가소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는 뇌 능력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다고 믿었고 어떤 과학자는 성인이 되기까지 뇌가 성장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과학자는 인간의 뇌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학습할 때마다 우리 뇌가 가진 신경 경로는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는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무한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들은 각 구성원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관리자는 어떤 직원을 머리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제쳐두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만약 관리자가 자기 구성원들에게 무한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면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도 역시 근본적인 뇌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실패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리거나 실패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틀리거나 실패하는 것은 나쁘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시험을 중시하는 학교에 다니면서 실수하고 틀릴 때마다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집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난 뒤 회사에서조차 무언가 실수하거나 틀리게 되면 부정적인 반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은 접어두셔야겠습니다. 어려워서 쩔쩔매고 틀릴 때 우리 뇌가 성장하기에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학습 과정에서 어려운 난관에 맞서고 실수하거나 틀릴 때 학습 경험을 빠르게 처리하고 개선하는 신경 연결들이 고양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답을 맞히는 것이 뇌 훈련의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문제 대부분을 맞히게 되면 학생들의 동기부여 수준이 한층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이 틀리지 않도록 학습 방식을 설계하고 교과서는 쉽고 단순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으로 볼 때 정반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하고 학습자들에게 실수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로 성장한다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 이미 알고 계신 정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틀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면 우리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여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빈번하게 틀리고 어려워서 쩔쩔매는 과정을 통해 초심자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때 우리 뇌 활동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틀리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할 때는 뇌 활동이 감소한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자신을 한계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런저런 실수를 하면서 틀려보고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 더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 긍정적인 신호라는 것을 기억할 때 말입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어라.
자, 이제 세 번째 원칙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신체와 뇌도 함께 바뀐다. 세 번째 원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종교적인 철학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을 바꾸게 되면 뇌와 신체도 이전과 다르게 작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마음에는 신체를 지배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진들은 자신의 운동량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실제 더 건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두 집단의 사람들은 실제 운동량이 동일한 경우였는데도 말입니다. 즉 생각이 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모든 것을 바꾼다. 생각해보면 이 문장을 표현하는 동양의 속담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아무튼 생각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비교했다고 하는데요. 전자는 후자보다 평균 7.5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호텔 청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청소 작업이 건강에 좋다고 믿은 사람들은 체중, 혈압, 체지방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이 우리 몸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들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훈련이나 연습을 하지 않고서도 심리 훈련만으로도 근력을 강화할 수 있고 악기 연주 기량을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꾸어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자기 능력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말하죠. 반면 성장 마인드셋은 자기 능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성장과 성취도는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컨대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사에게 수업을 들었더라도 이 두 마인드셋의 성취도는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활동 능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감정은 인지 능력이나 알고 있는 지식의 양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법칙입니다. 다양한 방법의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다차원적인 접근법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인간은 다차원적인 접근법으로 다양한 발상을 할 때 비로소 신경 경로가 최적화되고 학습 능력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제가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인드셋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교사나 관리자들은 학생이나 구성원들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교사나 관리자들은 학생이나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피콘이라는 위대한 교육학자는 기존의 제도를 바꾸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무작정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면서 마인드셋 운동을 비판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학생이 성장 마인드셋을 갖게 하려면 또 구성원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갖게 하려면 교사와 관리자부터 성장 마인드셋의 관점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동은 다차원적인 접근법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뇌 영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취의 질을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논문에 따르면 숫자와 같은 상징을 가지고 작업할 때보다 점의 배열 등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작업할 때 뇌 영역끼리 서로 더 많이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시각적 형상, 모델, 알고리즘, 도표, 그래프, 움직임과 같은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동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내용들은 불과 최근에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도 아직까지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방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써 노력하는 것이 자기 능력 부족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라 뇌가 성장하는 신호임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 또 다양한 방법의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앞에 세 가지와도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잘못된 신화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뇌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 다른 하나는 어렵고 힘들게 노력하는 것은 약하고 모자란 증거라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떨쳐내야만 비로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정관념을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무엇이든지 빠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사실 무엇이든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투자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배우려면 속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깊고 유연한 사고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속도는 능력의 척도가 아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떨쳐내기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느린 학습자는 대개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빠르게 과제를 수행할 때 자기를 못난 학습자라고 여기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포기하는 경우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애덤 그랜트는 오리지널스라는 책에서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규칙을 잘 따르고 암기를 잘하는 학생을 높이 평가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살 때 읽기를 배우고 4살 때 바흐를 연주하며 6살 때 미적분을 풀었던 영재들은 사실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재능을 지녔던 천재는 거의 없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통상적인 방식으로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거나 기존의 풀이법을 조금이라도 의심한다거나 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생각이 유연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입니까?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원칙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바로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사회적 뇌라는 것입니다.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 혹은 여러 생각과 연결될 때 신경 연결 경로는 강화되고 학습 능력은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어떤 생각과 생각을 연결하게 되면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런 결과들 중에서 어떤 것은 학습, 어떤 것은 공정함, 또 어떤 것은 생각을 진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더군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자기 혼자서 푼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계 미국인 학생은 다른 친구들과 협력해서 문제를 푼다고 하더군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하실 텐데 문제는 바로 그들의 성적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은 미적분 강의를 듣다가도 포기하는 학생도 많고 또 60%가 낙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계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함께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성취도는 상당히 높아졌고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낙제 비율은 2년 만에 제로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연구는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연구 결과들이 지목하는 지점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협력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른 누군가의 생각과 연결될 때 뇌의 성능과 이해력이 향상되고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과를 위해 뇌를 발달시키려면 협력이 필수입니다. 또 갈등을 해결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도 다른 사람과의 협력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회의마저도 이 관점에서 바꿔야만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아무 제약 없이 열린 마음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면 또 답이 정해져 있는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스스로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이렇게 작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책은 언락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6가지 법칙.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호였습니다.